자, 그다음 행정과 경영 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 자, 보시면 8페이지. 행정과 경영에서 이원론과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죠. 이원론과 이론론. 자, 행정과 경영은 사실 같다. 그렇죠? 아까 협의의 행정의 개념에 속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굵게 되어 있는 거 뭡니까? 공사행정 이론, 대표적인 사람이 행정경영 이론론, 그 다음 윌슨하고 사이먼이죠. 자, 거기 공사행정 이론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관리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은 과학과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행정의 관리기술적 과정,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원론은 자, 뭐하고 다르다? 행정하고 경영이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원론은 주로 행정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겠어? 정책 형성 또는 정책 결정 기능을 이야기하겠죠. 자, 여기 세이어의 법칙, 그죠? 세이어의 법칙. 그래서 행정 경영 이원론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행정으로 보면 이론론이죠. 그래서 세이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본질적 부분이 아닌 것에만 1차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 행정은 정치적 성격과 정책 결정 기능을 중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좀 보시면 되겠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는 시험 문제가 목적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쉽죠. 공익, 사익.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독점적 성격이 강한 건 행정이고, 경영은 우리가 독점보다는 경쟁이죠. 그 다음 모든 국민의 행정은 동등한 서비스,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경영은 백화점 평등한 대우해주라 그러면 백화점에서 웃죠. 그래서 차별 대우하는 거고.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똑같은 말 나왔죠. 관리 기술이다. 둘 다 관리 기술이 맞죠? 둘 다 관료제 성격 갖고 있고, 둘 다 협동형이다. 세 가지. 점차 그런데 행정과 경영이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제3섹터가 있는데 여기는 행정인지 경영인지 애매모호한 부분 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영리 공공 부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제3섹터에서 비영리 민간 부분, 한국적십자 참여연대. 우리가 한국적십자 같은 경우는 뭔지 알고 있었어. 공적 영역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민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은 완전히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보지만은 점차 차원의 문제다, 이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행정과 경영. 오늘 우리 쌤들이 책을 안 나눠줄 줄 알고 안 오셨나? 두세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번 달 안 오시려고 그러신가? 자, 혹시 연락되면 다음 주에 받아가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니면 주소라도 주시면 택배비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택배비는 좀 보내드릴까요? 자, 거기 13페이지 1번 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경영과 비슷하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률을 강조한다. 정치행정 이론론 아니죠?
정치행정 이론론이면 행정경영은 이론론이잖아. 그렇죠? 2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의 강조는 유사점입니까? 차이점입니까? 유사점이죠.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은 맞죠? 목적은 하나는 공익이고 하나는 사익이고.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는 행정 영역이죠. 틀렸고. 5번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만. 이건 맞죠?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되고 용인. 맞죠? 행정과 구분되는 경영의 속성으로는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맞죠? 정확히. 지금 의외로 문제 많이 안 나왔어. 이 정도가 답니다. 이 정도가 답니다. 거기 이제 미국과 프랑스 쪽, 독일, 프랑스 쪽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부분만 좀 봅시다. 자, 독일은 거기 관방학 10페이지 보면 관방학. 그래서 자, 거기 관방학으로 발달했는데 행정학이 관방학으로 발달했는데 사실 독일의 행정학 경성과 발달은 보는 사람이 바보죠. 거의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 7급에 아주 오래 2007년이니까 자, 정기 관방학은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구분됐었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은 미구분이죠. 구분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고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이것도 어떻게 옛날 경북 시도지역에서 볼 때, 시도지역 중심으로 볼 때 경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프랑스는 경찰학의 토대를 둔 법학적 연구의 발달 형태로 된다. 그렇죠? 근데 조금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나와. 지금 굵게 써진 곳이 정말 한 20-30년 동안에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영국에서는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했다. 이 질문. 그래서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거기 저기 박순혜 교수님이 거기 쭉 나열해 놓는 것 한번 중요 사건들 거기다 넣어봤고 이건 좀 안 보이죠? 아마 제본대 나올 때는 깨끗하게 할 겁니다. 저희 집 계속 복사를 집에서 해오다 보니까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좀 안 보여요. 제본은 깔끔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밑에다 이렇게 쭉 역사순으로 써봤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쌤들이 무슨 역사 보면서 이런 일 할 때 찾아볼 수는 있겠죠. 한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행정학 발달에서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이 부분은 가끔 나와요. 가끔. 이건 초기에 이제 미국의 관료제가 형성됐던 대부분 때 주장됐던 사람인데 자 우리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었고 그렇죠? 거기 밑에서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 이 사람 무슨 주의자? 그렇지 연방주의자. 우리가 미국은 50개 주가 있죠. 그래서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중요하다는. 그럼 중앙집권이야 지방분권이야? 중앙집권이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에 의한 능률적 행정이 강조됐다. 이게 비교적 2019년도면 비교적 최근 나왔어요. 이거 암기법까지 다 있는데 쌤 암기법을 이렇게 이걸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야. 이건 암기법을 이렇게 좀 붙여서 하고 있는 거. 이럴 때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 그러면 다원 조직 장치, 관할 것 중첩, 권한의 파편화 그러면 다중파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서 여기 다중파 그래서 여기 밑에다 오스트롬 우리가 정부선정 있잖아요. 정부 오스트롬 있잖아. 오스트롬은 다중파로 유명한 정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바꾸고 있는 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해밀턴이 중앙집권이다, 그러면 해중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크게 했어요. 여기 다중파 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해중이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우려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해밀턴이 중앙집권이다, 제퍼슨은 어떠다 이런 거. 그런데 해밀턴하고 제퍼슨하고 촉이 좀 많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직접 둘이 다퉜다기보다는 거기를 지지하는 부류끼리. 왜냐하면 제퍼슨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방 분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쌤 당연히 그래서 자 나중에 보겠지만 밑에 보겠지만 해밀턴은 그래서 뉴딜 정책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하고 제퍼슨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주정부가 하고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는 거겠죠. 작은 정부고. 4대 메디슨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 이익 집단,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그래서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험 문제도 우리 두 문제 나온 거 봤죠? 누구하고 누구? 해밀턴하고 제퍼슨.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인데 해밀턴은 대통령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화폐에 나오죠. 미국 화폐는 주로 대통령 중심으로 나오는데 해밀턴은 대통령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폐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7대 잭슨. 이 사람이 한 일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부고 여기가 태평양의 서부죠. 그렇죠? 잭슨은 이쪽에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이야. 이쪽은 동부는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서부는 이제 개척하러 간 사람들이니까 카우보이들이 많죠. 근데 이쪽이 지원해서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그 전까지는 공직은 누가 대부분 맡고 있었겠어요. 연방정부에 있는 공직은 동부에서 맡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사람 넣고 싶어. 그러니까 보다 공직은 누구나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공직은 전리품과 같은 거니까 역관주의로 내가 나를 지지해준 당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겠다? 공무원을 쓰겠다. 이게 역관주의입니다. 역관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직 교체와 공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역관주의를 민주주의 실천 원리로 도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관주의하고 민주주의 관계는 좀 묘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민주주의하고 서로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은 봐봐.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어요. 근데 저기 정당원 당원이 아니니까 나는 못 돼. 그런 점은 기획인 등 측면에서 보면 나는 역관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어울리지도 않죠. 그래서 역관주의는 이렇게 대응해주는 측면. 누구나 또 카우보이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민주성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다른 걸로 교육의 기획인 등 또는 공직의 기획인 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꼭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나중에
하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학의 태동부터 쭉 한번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비효율과 부패의 원천이 된 역관주가 처음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잘 굴러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산업화가 진전되니까 행정이 복잡화됐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에서 공직을 나눠 먹다 보니까 부패가 나올 수 있겠어요. 돈 얼마 줄겠지? 그거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운동, 아까 이야기했죠? 진보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자, 거기 일종의 공직개혁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결과가 뭐가 있어? 1883년 펜들턴법, 그쵸? 실적주의에 해당되는 펜들턴법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제 대강 흐름이니까 이해되겠고, 이론적으로 고전적 행정학이 태동되는데,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이론으로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슨. 그래서 행정의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 교수이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윌슨주의를 주장한 대통령. 자, 거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군노. 그래서 이들은 행정하고 정치를 명확히 구분했죠. 한 장, 거기 이제 그걸 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립 발전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 같이 이제 이들도 이원론주의자. 근데 이원론주의자니까 뭐가 중요해 이제? 정책 결정 집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전략과 능률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전략과 능률에 입각해서 자, 거기 행정관리론이 등장한다. 그래서 자, 거기 이런 것들 잘 알아둬요. 이게 이제 전략과 능률,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그 다음 어떤 단체가 있냐?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그 다음 데프트위원회, 데프트적 정능이 이야기하는 데프트위원회, 그쵸? 이런 데는 다 전략과 능률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특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직관리론에서, 자, 분업의 원리, 굴리기에 의해서는 포스코브, 이거 재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2,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포스코브를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 행정관리론의 입장이고, 성립발전기 전부 다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 거기 데프트위원회에 아마 굴릭이 있었어. 굴릭은 거기 데프트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포스코브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포스코브는 어떤가요? P가 뭐야? P. 플래닝, 기획하는 거. 그쵸? O는 포스코 보니까 O는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조직하는 거. S는 스텝. 그러니까 인사. 그 다음 D는 지시하는 거, 디렉션 지시하는 거. 그 다음 코퍼레이션 조정하는 거. 그 다음 리포팅 보고하는 거. 그럼 버저팅 예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행정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고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이 결정됐으면 이걸 기획하고
그다음 자, 쌤 봐봐. 4대강 사업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해야 되겠죠. 거기 4대강 사업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 거기서 많은 실제 이제 집행을 할 때 그 내부에서 지시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 거기 그 결과를 뭐해야 돼?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 돈, 예산을 짜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 이게 그 지문 갖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다음 이제 1930년대, 1940년대는 반발기고 특징. 알다시피 아까 해놓은 걸 여기 표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어져서 지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왔다 그랬죠. 경제공황이 왔으니까 뉴딜 정책이 시행됐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행정 분리 불가능하다. 당연히 윌슨이나 굴릭의 포스코브 같은 것에 반대하겠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왔고, 미안해. 정치행정 이론론 미안해. 이론론 통치기능론이 나왔고. 그러니까 쌤 거기 두 개, 조직이론 두 개가 나와 있죠. 주요이론. 거기 왼쪽이 전통적인 거, 위에 있는 것들 전통적인 거고, 반발기 이론은 그렇죠. 이때 일어난 거. 그래서 공식 조직 설계가 아니라 비공식 조직 설계에 관심을 가졌고, 행정원리를 발견해서 행정원리의 비공학성을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나온 게 바로 보다 반발기다.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반발기가 지나서 13. 그 다음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 시기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60년대 되면서 반발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 다원화기가 생기면서 국내적으로는 형태주의와 후기 형태주의가 나오고, 그렇죠? 다원화기에서 국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생태론에 입각한 비계행정론하고 체제론에 입각한 발전행정론이 나오죠. 이거 쌤 다 볼 거야. 그냥 흐름만 일단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랬어. 그 다음 1970년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니 해도 70년대는 공공선택론이죠. 그 다음 80년대는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이죠. 이제 90년도는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것처럼 정부 재창조론, 정부 재정립론, 뉴 거버넌스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그 포스코브가 데프트 위원회가 아니라 브라운 위원회인데 다 잠깐 잘못 쓴 거 있네. 쌤 거기 이 미국의 연구회 및 위원회 있죠. 봐봐. 뉴욕 시정조사연구회, 데프트 위원회, 브라운 노우 위원회 있죠. 미국 행정학회는 지금도 있으니까 놔두고 이 세 가지 다 특히 앞에 두 가지는 능률과 전략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브라운로우 위원회도 사실은 어떤 거 고전적 원리들을 이야기해. 고전적 조직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것들 대강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특히 뉴욕 시정연구소하고 그 다음 데프트 위원회는 능률과 전략 이게 있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 시험에 난 그것만 주로 나왔습니다. 거기 굵게 친 부분만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쌤들이 외울 때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초기 위원회들은 다 능률과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브라운 노 위원회는 이 굴릭의 포스코브와 관련됐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 하나하나 나가봅시다. 자, 과학적 관리론. 이게 고전적 어떤 이론이 이 이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구체적 접근 방법에서 고전적인 조직이론이죠. 조직이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여기서 안 나와도 조직론이 또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 신고전적 이론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론.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핵심이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과학적 관리론은 어떻게 하면 행정을 능률과 전략을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란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보다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능률적. 그렇죠?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이 상정한 인간관은 무슨 인간관이야?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은 말 그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풀어 써보면 뭐다? 경제적 동기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경제적 동기에서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일러의 무슨 연구? 시간과 동작 연구. 그쵸? 그래서 테일러의 이런 시간과 동작 연구는 어디로 연결돼? 거기 학자로는 안 나왔지만 포드, 그쵸? 포드 장차에 연결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과학적 관리론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한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한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운영하면, 선생님, 컨베이어 시스템 돌아가면 가장 능률적이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게 뭐다?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런데 인간관계론.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적 관리론을 많이 빗댄 시트콤 같은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과학적 관리론 완전 인간이 기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신고전적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줄 친 거 보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과학적 관리론, 경제적 합리성을 X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인간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성학설의 근본을 성학설이 X형 인간.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감독이 없기만 하면 놀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그러죠.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누구다? 메이어, 그쵸? 메이어.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메이어의 호선 실험 있죠? 호선 실험. 메이어 호선 실험.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문제 하나 안 풀었네. 거기 19페이지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과학적 관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인 거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미국에서 이론이 발전된 시간의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신행정 이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 신공공관리, 맞죠?
2번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 20, 30년대 맞죠? 미국 데프트위원회, 아까 뉴욕시 시정조사위원회나 데프트위원회 전부 다 전략과 능률 이야기했다고 그랬고, 다음 브라운 위원회에서, 아까 브라운 위원회에서 굴리기 제시한 능률적인 게 관리활동의 코스트 커브였죠. 5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관리과학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 통치 기능설 같은 것이 유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하고 정치가 이론론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자, 관리과학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말한다 그래서 관리과학은 아까 과학적 관리론 같은 걸 말한다 그랬죠. 9번은 뭐가 틀렸어요? 윌슨 나왔습니다. 행정의 범주를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근본적으로 효율적과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7번 잭슨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아까 관료적 대응성은 높다고 그랬죠. 자, 쌤 봐봐. 여기 정당이 뽑힌 공무원이 있고, 여기 이건 쉽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늘공이 있고, 어쩌다 공무원이 있어. 늘공하고 어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민원인에 더 잘 대하겠어. 아무래도 어공은 곧 잘릴 줄 모르니까 잘 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점에서 자, 이 관료 대응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건주의가. 자, 그 다음 8번은 뭐가 틀렸어? 이건 정말 좀 아슬아슬하게 된 것 같아. 건국 직후라는 말 때문에 이건 틀린 게 있었어. 건국 직후. 건국 직후는 아까 둘이 싸웠다고 그랬죠. 해밀턴과 제퍼슨이 서로 간에 거의 다투던 시대이고. 근데 실제로 이게 한 몇 년 되다가 해밀턴주의가 또 득세하고, 그 다음 제퍼슨이 되면서 제퍼슨주의가 득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국 직후라는 말 때문에 됐어요, 사실. 자, 이런 문제 2번 안 나오니까. 9번은 애플비 나왔습니다. 애플비는 이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죠. 통치 기능을 강조한 사람이고, 디모크와 같이. 그다음 10번은 뉴욕 시정연구소. 많이 봤는데 맞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기출문제를 어디에 옮길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옮겨놨으니까 옮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치 있는 거 말고도 약 한 12, 13년도 걸 다 기출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굵은 글씨로. 적은 글씨, 굵지 않는 글씨도 다 기출문제 지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과 일관되게 해서 좀 뒤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우리 끝부분으로 먼저 가서 하고 오려고 합니다. 과학적 관료론 118페이지.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 행태주의까지 있는데
자, 우리가 식사 전에는 행태주의가 잘 들어가기 힘드니까 과학적 관리론문 보고 오션 실험부터 나중에 보겠습니다. 거기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몇 개만, 여기 5개만 보고 합시다. 고전적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전제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죠. 같이 해놓고 보면 과학적 관리론은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전제는 생산성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 전제는 인간의 내재적 보상입니까? 외재적 보상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 경제적 한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동기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경제적 동기는 내부적입니까? 아니면 내재적 보상입니까? 외재적 보상입니까? 경제적 보상은 대표적인 외재적 보상이죠. 다음 5번은 테일러 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목표는 명확. 맞죠? 자, 우리가 메이어부터 이야기한 인간관계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